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첫 소환 조사가 무산이 된 가운데 특검팀이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엔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특검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도 불응했고요.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포함해서 어떤 의견도 특검팀에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에 이제 불출석한 경우에는 사유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구속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뭐 재판에 있어서도 불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출석을 통보를 한 부분은 이제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서도 사실 이제 별개의 제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또 변호사 선임계가 들어가고 앞으로의 이제 절차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뭐 변호인 선임계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왜 불출석을 하는지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또한 제출을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뭐 변호인 선임계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김건희 특검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도 좀 조사에 불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좀 비협조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예.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식사와 운동이 건강이 악화돼서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진단서 같은 뒷받침 자료를 정리해서 낸다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제출하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뭐 지금 이 구속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을 때는 불구속으로 갈 거를 조금 예상을 해봤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에 응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과정이 본인한테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뭐 특검이 구성된 것 자체가 이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특정 정당 세력에서 이제 그 특검을 추천을 했고 그 특정 정당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이 특검이 이런 위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약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뭐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내일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구치소장에게 송부를 한 건데요. 내일은 출석을 할까요? 근데 뭐 지금까지도 이제 뭐 별다른 의견 없이 불출석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내일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입장일 것 같고,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어쨌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소환에 응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절차에서 강제 구인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3번 정도 이제 출석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체포영장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임의로 이제 조사에 협조하는지 그 태도를 좀 보고, 만약에 불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제 구인도 시도를 할 것이고요. 예. 뭐 정말 건강이 악화돼서 뭐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방문 조사도 고려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금 내일까지는 조사에 협조를 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아마 오늘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내일도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특검 수사에서도 여러 차례 불출석을 했고 그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에 이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정인 건데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응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응했을 때 뭔가 이제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제 그 본인도 방어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할 텐데, 아마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좀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에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방어권이 잘 먹혀들까?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뭐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결국 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뭐 강제로 구인을 해서 데려간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 뭐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제 특검에서 이제 검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이슈가 생긴다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슈가 생긴다면,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띌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검에서도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강제 인치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고민스러울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유지를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그 나머지 그냥 객관적인 증거, 그다음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조사 없이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진술 태도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발표하기 전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통화 내용에서 어쨌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윤상현 의원한테 이제 지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통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구했을 때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최근에 특검에 출석을 해서는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통화 녹취록이 나오기 전날에 그때 당시에 그 장제원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선인의 비서실장 신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뭐 공천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이제 윤상현 의원한테 뭐 비서실장이랑 통화를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다시 진술을 번복해서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그 부분 유무에 따라서 진짜 업무 방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는 했지만 공관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검이 이준석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 부분을 좀 대조해 볼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통화 녹취록은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업무 방해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다수결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 지금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뭔가 이제 공천 업무를 지금 방해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당시에 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때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도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아마 소환 조사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의 핵심은 정말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공모를 한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또 이제 뭔가 이제 공모 지점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이제 공천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존에 이제 공천을 하는 그 시스템대로 진행이 됐는지 뭐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해진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팀이 다음 달 김건희 여사를 6일에 이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친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과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이 고가의 목걸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지금 착수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이게 이제 모조품이다. 그래서 모조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모조품으로 확인이 된다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입장 변화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처음에 이제 그 2022년 순방에서 이제 차고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에 지금 지난 5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모조품이다 예. 이렇게 이제 뭐 진술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뭐 해명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모조품을 사서 오빠한테 이제 건네줬고 그다음에 빌려서 이제 착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품목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이제 보석률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품목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조품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럼 실제 이제 진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 정도 이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조품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아마 그 가격이 이제 500만 원 미만인 것을 조금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공직자 윤리법상 이제 신고 의무가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 배우자에 한정이 되고 이 직계 좀비속은 이 포함이 되는데 이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오빠한테 준 걸로 이렇게 아마 조금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진우 씨는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협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제 이 목걸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가 왜 본인의 장모집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든지 특히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공직자윤리법 이 부분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ESIND 그러니까 실소유로 있는 그 지금 양평의 공흥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고손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정말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개발부담금이 왜 영혼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특혜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비협조를 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강제 수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앞으로의 증거인멸 가능성, 그다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를 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그런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어제 오후 1시 47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이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일단은 그때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나서 언론사를 봉쇄를 하고 단전 단수를 지시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시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나는 이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위증을 했다는 그 혐의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지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불구속 상태로 두게 되면 다른 관련자들하고의 말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도 이제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였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그다음에 허석권 소방청장의 진술을 봤을 때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이 과연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소방청장의 진술이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재판에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 뭐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강조를 해서 구속영장의 필요성,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시를 받았다는 다른 인물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특검팀이 또 대통령실의 CCTV 영상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는데 이 위증에 대한 부분은 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이제 CCTV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CCTV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자의 신빙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그 서면 자체를
어떻게 보면 CCTV 내용에서는 확인을 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그 부분의 진술 신빙성이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인하는 모양새로 이제 조사를 받은 거라서 그 수사기관에 비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본인한테 불리한 약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자료이다라고 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피의자 조사를 했을 때도 이제 장시간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당시에 뭐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뭐 바지춤에 이제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그걸 확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또한 이제 CCTV 내용에서는 본인이 문건을 다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객관적인 증거 내용이랑 배치가 되고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이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그래서 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이제 만들려고 했다가 예. 폐기를 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그건 또 절차적인 하자를 어떻게 보면 좀 훈계를 보완하려고 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상민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전 총리도 사실은 이제 그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직 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해병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좀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그때 당시 2023년 7월 31일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VIP 경로설 그때 이제 문제가 된 그 대통령실 수석 회의인데 그때 당시 이제 참석자 중 7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태용 원장입니다. 조태용 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조태용 원장의 진술까지 나오고 나면 뭐 물론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소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직전 단계에서 당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본부에서 이 결과를 내놨을 때 뭐 인성근 전 사단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다라고 이제 초동 조사 결과를 내놨을 때 그때 윤 전 대통령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경로를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의 반응을 어때 확인했던 그 내용들은 아마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제 그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남아서 또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뭔가 이게 이 수사와 관련해서 뭐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이 회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물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시 앞서 있었던 그 조사를 받았던 회의 참석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수석 보좌관 등 3명이 이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진술이 조 전 원장의 진술 변화에도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계속해서 이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뭐 국회 등에서 진술했을 때 경로라는 걸 본 적이 없다. 이 경로서 부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머지 참석자 중에서는 지금 뭐 김태우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장을 바꿨거든요. 바꿨죠. 예. 바꾼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7인 중에 지금 바꾼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입장을 바꿨는데 왜 너는 지금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 아마 이렇게 특검에서는 압박을 할 것이고 그럼 지금 입장을 고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진술을 결국은 이제 경로를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바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그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인지 나머지 지금 조태용 원장의 그런 입장이 뭐 확인이 되는 부분이 그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같고 만약에 이들이 이제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뭐 진술을 이대로 유지하는 거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아마 이제 경로설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그 진술이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본인은 당시 이제 뭐 이종섭 전 장관하고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뭐 군 검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사실관계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